엄마 이제 그만 숨으세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빠져라 끼어들어! 2년 만에 찾은 친정집. 하지만 그 집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어머니는 어느새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통장 속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괜한 말하지 마라. 차가운 한마디에 딸의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남자의 과거, 반복된 결혼,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 그리고 한 장의 편지.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 사람을 의심해주세요. 딸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늦은 봄,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어머니,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2번 눌렀는데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지영은 손잡이를 직접 밀어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도 고등어 굽는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환기가 안 된 공간 특유의 묵직하고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지영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집은 항상 무언가 끓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그 기억과 아무것도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소파 위에는 담요가 구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어머니 은숙은 베란다 쪽 창문 앞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은숙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왔어? 하고 맞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접어두고 있었지만 막상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지영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살이 빠진 것은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는 것처럼 지영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은숙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오지 말라던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리던 사람이,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꺼낸 말이 밥 걱정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이 어머니의 방어막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일상적인 말로 비일상적인 공간을 덮으려는 오래된 습관 같은 것. 지영은 일단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뭐라도 끓이는 척하면서 집안을 더 살피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안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부 한 모와 반쯤 남은 김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반찬통 하나. 냉동실에는 오래전에 사둔 것으로 보이는 참치캔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원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제삿날이 지나도 그 냉장고는 항상 차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릴 때부터 냉장고를 열면 항상 뭔가 먹을 것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냉장고는 그 자부심이 통째로 사라진 자리 같았습니다. 지영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은숙은 식탁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멍이었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은숙은 재빠르게 소매를 내려 손등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준 씨는요? 지영이 일부러 가볍게 물었습니다. 혜준은 어머니가 3년 전에 재혼한 남편이었습니다. 지영이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던 어머니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부터 뭔가 걸렸습니다. 혜주는 말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지영이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고 웃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의 호감은 조금 더 어설픈 데서 나오는 법인데 혜준에게는 어설픔이 없었습니다. 나갔어. 오늘은 늦게 들어온대. 은숙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안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지영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늦게 들어온대라는 말이 안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어머니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얼굴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 어머니는 특유의 방식으로 표정을 닫았습니다.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얼굴. 지영이 그걸 처음 알아차린 건 10살 때였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얼굴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그 얼굴이 새 남편이 생긴 집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물을 한 잔 따라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은숙은 물잔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고개짓은 없어가 아니라 하면 안 돼에 더 가까웠습니다. 지영은 그걸 알면서도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는 결심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영이 장을 봐와 저녁을 차리고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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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낮은 전자음이 울리는 순간 어머니 몸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등이 약간 앞으로 말렸고 손이 식탁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영은 그 변화를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혜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아이고, 지영 씨 왔네 하고 말했습니다. 반가움을 담은 표정이었고 목소리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시선이 한 번 스쳐 지나갔는데 그 찰나가 너무 짧아서 지영이 아니었다면 놓쳤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준이 무언가를 원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처럼 식사를 하는 내내 혜준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아는 사람 얘기, 동네 소식, 대화를 주도하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혜준이 먼저 숟가락을 든 뒤에 밥을 먹었고 혜준이 국을 다 먹으면 바로 더 떠다 놓았습니다. 지영이 어떤 말을 꺼내려 하면 혜준이 그 말 위로 다른 이야기를 덮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려운 리듬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난 뒤 지영은 어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주는 방으로 들어갔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소매 아래 가려진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은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깐 더 꽉 쥐는 것 같더니 이내 힘을 풀었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좁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어머니가 손을 꽉 쥐던 그 순간을 계속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건 딸에게 기대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혜준의 차 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국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과는 조금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어제보다 약간 덜 굳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아침을 먹은 뒤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쓰던 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방의 문을 가볍게 열었습니다. 예전에 지영이 쓰던 방은 이제 창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짐박스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쓰지 않는 운동기구가 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복도 끝 작은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장이었습니다. 학교 성적표도 아버지 병원 서류도 집 계약서도 항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채 가지런히 놓인 통장이 4~5개였습니다. 지영은 가장 위에 있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겨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백만 원씩 빠져나간 날짜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체 계좌 이름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차혜준. 지영은 나머지 통장도 하나씩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 아버지. 사망 후 받은 보험금이 들어있던 통장, 지영이 명절마다 드리던 용돈이 쌓인 통장. 거래 내역의 끝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돈은 어머니에게서 출발해서 혜준에게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은 각 통장마다 몇만 원 단위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이 이체된 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은 통장들을 그대로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아챈 얼굴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금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무릎 쪽으로 내렸습니다. 어머니, 다 내가 원해서 한 거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억울함도 해명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많이 연습한 것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이
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시킨 말이거나 혹은 어머니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수없이 되뇌어온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통장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화를 눌렀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는 방향으로 지영은 이미 충분한 것을 읽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가 직접 이체했는지 아니면 혜준이 직접 이체했는지 물었습니다. 은숙은 처음에는 자신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뒤 혜준이 옆에서 버튼을 눌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말 바꿈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어머니 몰래 통장 내역 일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남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습니다. 통장 개수, 이체 금액, 이체 상대방. 도연은 들으면서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 지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람을 많이 믿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오래 형사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선의로 시작된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뒤틀리는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는 대신 천천히 확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지영이 고향집에서 찍어보낸 통장 사진들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체 날짜, 금액 단위, 간격을 눈에 익혔습니다. 도연이 먼저 한 것은 차혜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식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형사 생활을 하면서 쌓인 인맥과 비공식적인 경로는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로 시작해 나이, 주소 이력, 혼인 관계 기록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혜준은 이전에도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3번이었습니다. 도연은 각각의 혼인과 이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끝나지 않은 혼인이 있었습니다. 2번의 혼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번은 차 사고였고 한 번은 등산 중 추락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망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수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저녁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 재산의 이체, 반복된 혼인과 이혼, 그리고 2번의 사망. 각각만 놓고 보면 우연으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 아래 이 조각들이 한데 모이자 우연이라는 단어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고향집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도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습관이기도 했고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보다 많은 것을 전달하면 지영이 불필요하게 앞서 나갈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준이 이전에도 비슷한 재산 관련 분쟁에 연루된 기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과거 혼인 이력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지영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단순한 부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영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불안이 이름을 얻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도연은 비공식적으로 혜준의 이전 혼인 기록을 더 추적했습니다. 사망한 2명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사고 당시 신문 기사, 보험 계약 기록, 혼인 기간 대비 재산 이동의 흔적, 모든 것이 공식 수사 기록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지만 확인된 것만으로도 도연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2 배우자 중 1명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 과정에서였습니다.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어머니의 이름을 옆에 두고 기록된 짧은 신문, 기사 한 줄에서 슬아의 딸 하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그 사이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빨리 끊으려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지영은 전화를 끊기 전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혜준 씨가 어머니 핸드폰 보는 편이에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차혜준에 대한 조사는 처음에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연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로 오래 일하면서 생긴 것이 수사 기술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쌓인 신뢰와 각자가 가진 정보를 필요할 때 교환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경로를 활용했습니다. 무리한 요청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몇 명에게 차혜준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혜준의 혼인 기록은 총 4건이었습니다. 도연이 처음에 확인한 3건 외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혜준이 30 초반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혼인도 이혼이 아닌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병사였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건강한 편이었다는 주변 진술이 있었지만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때도 수사는 없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4번의 혼인, 그중 3번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남자. 도연은 이 사실을 정리하면서 오랜 형사 생활에서도 드물게 느껴지는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우연과 패턴을 구분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3번의 사망은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방식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 추락, 병사. 한 가지 방식이 반복됐다면 오히려 일찌감치 의심을 샀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말이 달랐기 때문에 매번 단순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혜준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주목한 것은 사망 시점과 재산 이동의 관계였습니다. 확인된 2건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재산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생전에 남편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전이었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이미 해준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었기 때문에 상속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준이 취한 것은 처음부터 상속이 아니라 생전 증여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 은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영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지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실감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 집에서 혜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데리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혜준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혜준 입장에서는 재산 이전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영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움직임보다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영에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활기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짧게 끊었습니다. 그 무렵 도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고소 내용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혜준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관련 담당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실에서 그 여성을 처음 마주쳤을 때 도연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를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안에 오랫동안 꾹 눌러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수빈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바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빈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읽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긴장한 사람은 손이 먼저 말을 합니다.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모으거나 테이블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짚거나 수빈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를 마음속으로 연습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두신 거예요. 수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어조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어디에 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오래됐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 펼쳤다 접은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이 편지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봉투 상태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인지 오랜 시간 탓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꼭 알아봐줘.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가 면담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면서
수빈의 어머니가 이 문장을 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 쓴 문장.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담긴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인이요. 도연은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혜준 씨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혼했고 고1 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2년 조금 넘었겠네요. 수빈은 연도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로 기억했습니다. 그 사건이 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어느 지점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대답에서 수빈이 당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는지를 느꼈습니다. 사고 상황은 알고 계세요? 등산이요. 어머니 혼자 다니시던 코스가 있었는데 그날은 둘이 같이 갔다고 했어요. 같이 갔다는 걸 누가 말했나요? 혜준 씨요. 혜준 씨가 경찰한테 진술했고 저한테도 직접 말했어요. 어머니가 발을 헛디뎌서 자기가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다고. 수빈은 그 말을 할 때 처음으로 시선을 약간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이 아직도 어딘가를 건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질문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슬프고 갑작스럽지만 사고니까. 그런데 어머니 49제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혜준 씨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통장이요. 어머니 명의 보험이요. 다 자기가 수익자로 돼 있었어요.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 바꾼 건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바꾼 건지 확인하셨나요? 혼인하고 반년 뒤에 바꿨더라고요.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서류에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뭔 서류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 적이 있다고 나중에 어머니 친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도연은 받아 적으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혼자로는 약하지만 쌓이면 다른 그림이 되는 진술들이었습니다. 편지는 언제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 뒤에요. 어머니 친구분이 전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미리 부탁해 두셨대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봉투를 수빈이한테 전해달라고. 2달 뒤에 받고 나서 바로 경찰에 오셨나요? 수빈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래 걸렸어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혼자였어요. 혜준 씨는 이미 집에서 나갔고 저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어요. 경찰에 간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몰랐고 뭘 증명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편지만 들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오신 이유가 뭔가요? 수빈은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를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받아서 펼쳤습니다. 지역 소식란의 짧은 기사였습니다. 한 여성이 노인 대상 재산 피해 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역과 상황 묘사가 눈에 익었습니다. 은숙과 관련된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이 기사를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차혜준이라는 이름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면담실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년 동안 편지를 들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문장 하나를 붙들고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무게가 이 면담실 안에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으면서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진술서 쓰는 것 도와드릴게요. 수빈은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년 만에 짐의 일부를 내려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빈의 진술이 정리된 뒤 도연은 며칠 동안 수빈의 어머니 박정인에 대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사망 당시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당시 처리 경위서를 열람했습니다. 기록은 얇았습니다. 등산 중 실족 추락, 현장 확인 후 사고사 처리, 목격자 없음, 배우자 진술 외 별도의 참고인 조사 없음, 보험 관련 서류는 사고 발생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됨.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드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이렇게 얇은 서류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감각이 있어야 수사를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박정인이 남긴 편지는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은 약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구체적인 사건 묘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편지는 다른 방식으로 중요했습니다. 박정인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감의 원인으로 해준을 지목하고 있었다는 것, 그 방향성이 중요했습니다. 도연은 수빈과 두 번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씨를 무서워하셨나요? 수빈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정확하게 꺼내려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섭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사셨어요. 혜준 씨 눈치를 많이 받고 제가 혜준 씨한테 뭔가 불만 표시를 하면 나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와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괜히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분위기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수빈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나중에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말이 달리 들렸어요. 무서웠던 거잖아요.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면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어머니가 혜준과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수빈을 키우면서도 크게 위축되거나 힘든 내색을 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혜준과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웃음이 줄었습니다. 수빈은 처음에는 재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 말고도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빈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가계부 겸 일기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이사이에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받아 천천히 넘겼습니다. 금액 항목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일정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갔는데 박정인이 직접 쓴 메모에는 해준 요청이라는 글자가 반복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뒷부분에서
박정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어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날짜는 사망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을 읽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 수빈을 봤습니다. 이 수첩 저희가 보관해도 될까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수빈은 닦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지영은 그날 저녁 도연에게 수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매를 내려 손등을 가리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혜준이 들어오는 순간 몸이 굳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작아져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야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나야. 응. 한 글자였습니다. 지영은 그 한 글자 안에서 어머니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일 없지? 응. 나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서 바쁘다는 말은 어색했습니다. 은숙은 바쁠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아. 준비하고 있어. 수빈의 수첩과 편지가 확보되고 나서 수사는 비로소 공식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도연은 관할 형사과에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조사로 축적한 자료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혼인 기록 4건, 그중 3건이 배우자 사망으로 종결된 사실, 각 사망 전후의 재산 이동 기록, 박정인의 수첩과 편지. 보고를 받은 담당 팀장은 파일을 훑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를 승인했습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각 배우자의 사망 당시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담당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 배우자였던 이여진의 경우 교통사고였습니다. 혜준의 차였습니다. 혜준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은 이여진이 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여진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혜준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인이었습니다. 수빈의 어머니, 등산 중 추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순옥이었습니다. 혜준이 50살 즈음에 혼인한 배우자였습니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심정지는 부검 없이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3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혜준이 유일한 목격자이거나 최초 신고자였습니다. 그리고 3건 모두 사망 직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의 재산이 혜준에게 이전됐습니다. 이전 금액은 경우마다 달랐지만
이전 방식은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이체 또는 위임 서류를 통한 이전. 법적으로는 자발적 이전이었습니다. 도연은 이 패턴을 표로 정리해 팀 전체와 공유했습니다. 표를 본 수사관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이 혜준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받는 날도 있었고 받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받는 날에는 짧게 끊었고 받지 않는 날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바빠. 나중에. 혹은 잘 있어.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에게 어머니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웃집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의 번호는 어머니가 오래전에 알려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요즘 은숙이 많이 여위었고 혼자 있을 때 울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그 문자를 읽은 뒤 한동안 화면을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혜준의 현재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혜준 명의로 된 통장과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은숙의 통장에서 이전된 금액은 혜준의 계좌를 거쳐 일부는 부동산 구매에 사용됐고 일부는 다시 다른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그 계좌는 명의가 달랐습니다. 추적이 필요한 새로운 지점이었습니다. 또한 혜준이 은숙과 혼인한 직후 은숙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을 해지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교체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보험사 직원 진술에 따르면 혜준이 혼자 방문해 서류를 처리했고 은숙은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이 있었지만 서명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수사팀은 혜준에 대한 재산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망 건들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효 문제도 있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은숙에 대한 피해는 달랐습니다. 기록이 살아 있었고 통장이 있었고 보험 서류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도연에게 수사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감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은 어딘가에 설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어머니를 실제로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이름이 적힌 표를 도연으로부터 전달받은 날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여진, 박정인, 김순옥. 3사람 모두 한때 혜준의 배우자였습니다. 3사람 모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4번째였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도연이 보내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사팀이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렬된 재산 이동 기록, 보험 계약 변경 내역, 혼인 및 사망 기록. 지영은 숫자를 보는 내내 숫자가 아닌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소매를 내려 손등을 가리던 손이 혜준이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굳어버리던 등이 전화기 너머로 한 글자짜리 대답을 하던 목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그 집에서 혜준과 함께 있습니다. 전화기를 혜준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도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대신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결국 빈 문자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내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날 창문을 활짝 열고 이불을 햇볕에 내다 말리던 것, 제철 과일을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두던 것, 지영이 어릴 때 무릎이 긁히면 아무 말 없이 약통을 들고 오던 것. 그 사람이 지금 그 집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준의 은행 계좌 추가 분석 결과였습니다. 은숙명의 통장에서 이전된 금액 중 일부가 제3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그 계좌 명의는 혜준의 조카 이름이었습니다. 조카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계좌는 실질적으로 혜준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산을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 재산을 갈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획된 구조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계좌 압수수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 신청을 위한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정인의 수첩, 수빈의 진술, 보험 서류 위조 의혹, 그리고 반복된 재산 이동 패턴. 각각의 조각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언어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도연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했습니다. 혜준이 최근 들어 은숙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숙 명의의 마지막 적금 통장 해지 신청이 사흘 전에 이뤄졌습니다. 아직 처리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은 첫 번째 신호에 받았습니다. 자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장 신청 들어갔어.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안에 집행될 거야. 지영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같이 움직일 거야. 걱정하지 마.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지영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혜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는 순간 사람이 어디로 튀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어머니 얼굴을 한 번만 더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혼자라는 느낌이 계속 가슴을 눌렀습니다. 고향집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혜준의 차가 골목 안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영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끝 작은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혜준이 나왔습니다. 차에 타더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지영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놀란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반가움은 딸에 대한 것이었고 두려움은 이 상황이 혜준에게 발각됐을 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은숙은 처음에 팔을 어색하게 두다가 잠시 후 지영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한가운데서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영장은 이틀 뒤 집행됐습니다.
수사팀이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혜준은 집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혜준의 표정은 순서대로 변했습니다. 당황, 부인, 그리고 계산. 도연은 그 순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없는 사람은 저 순서로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황 다음이 보통 혼란이거나 분노인데 혜준은 당황 다음에 계산이 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즉각적으로 따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은숙은 수사팀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혜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무릎에 고정한 채 수사관들이 집 안 곳곳을 살피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혜준은 초반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의 평정심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에 대해서는 은숙이 자발적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에 대해서는 은숙과 함께 보험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임장에 대해서는 은숙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확인이 필요한 주장이었고 혜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지점을 정확히 알면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명의 계좌로의 이체 기록이 언급되는 순간 혜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봤습니다. 혜준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숨겨두었다고 생각한 경로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혜준은 임의 동행을 요청받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동의였습니다. 경찰 차량에 타면서 혜준은 은숙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눈빛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영은 그 장면을 어머니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길고 오래된 숨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혜준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산 이전은 부부간의 자발적인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서류 변경도 은숙이 동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배우자들의 사망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불운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술 내내 말이 일관됐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상황을 대비해온 사람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길어지면서 균열이 커졌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혜준이 단독으로 방문해 수익자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임장의 서명 감정 결과 은숙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조카 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혜준의 휴대폰에서 이뤄진 것도 통신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어머니 박정인의 사망건이 재검토됐습니다. 당시 등산 코스의 지형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박정인이 추락한 지점은 혜준의 진술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준은 어머니가 앞서 걷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했지만 현장 지형상 그 방향으로 추락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선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물리적 증거는 한계가 있었지만 진술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긴 것만으로도 수사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혜주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부인하던 것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지점이 항상 불리한 지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조사 중간에 혜주는 지영 쪽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혜준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지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거절했습니다. 이틀 뒤 혜준의 변호인이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은숙에게 이전된 재산을 일부 반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준의 계산이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되면 과거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지영은 합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지영이 한 말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결심이 섰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혜준이 합의를 원한다는 것은 그가 두려운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그 두려움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여진, 박정인, 김순옥. 그 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영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숙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이 은숙에게 피해자 진술을 요청했을 때 은숙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은숙이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준이 처음에는 부드러웠다고 했습니다. 재혼 초에는 살뜰히 챙겨줬고 외로웠던 시간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바뀌었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통장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유를 댔습니다. 투자를 해두겠다. 세금 처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 은숙은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재혼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사람도 결국 좋은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말투가,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공기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진술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재판은 5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혜준 측 변호인은 재산 이전의 자발성을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관리는 일반적인 일이며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위임장 서명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감정 방식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배우자 사망 건들은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을 근거로 본 재판과의 연관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사 측은 반복된 패턴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한 번의 재산 이전은 부부간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의 혼인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됐고 그중 3번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이 단독으로 이뤄진 사실, 위임장의 서명 이상, 박정인의 수첩에 적힌 기록들이
순서대로 제출됐습니다. 수빈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을 때 수빈의 목소리는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은숙을 본 지영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언을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졌습니다. 혜준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때도 은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 무서웠다는 것, 믿고 싶었지만 결국 믿은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었다는 것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를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이 알던 어머니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밥을 차리고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 지금 증언석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맞았지만 그 안에 지영이 몰랐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오래 버텨온 사람. 판결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달째 되는 날 내려졌습니다. 재산 사기와 문서 위조, 유죄. 혜주는 판결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항소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영과 은숙이 관여해야 할 영역 밖의 일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지영은 한동안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겨울이었는데 판결이 내려진 날 바깥은 봄이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고 잎이 나온 나무들이 햇살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잡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손이 지영의 어깨나 팔을 토닥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챙기는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잡는 손이었습니다. 기대는 손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고향 시장을 걸었습니다. 은숙이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혜준이 쇼핑 습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얼 사는지, 얼마를 쓰는지, 사소한 것까지 관여하면서 은숙의 바깥 출입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은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은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멈춰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오래 살펴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가격 흥정도 했습니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웃으면서 샀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봄나물을 한 봉지 골랐고 두부 가게에서는 직접 만든 두부가 있다는 말에 잠깐 기뻐했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쪽 떡볶이 집 앞에서 은숙이 발을 멈췄습니다. 좁은 포장마차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두어 개 놓여 있었고 냄비 안에서 떡볶이가 끓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너 데리고 여기 자주 왔었는데 은숙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오면 항상 이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국물이 뚝뚝 흐르는 떡볶이를 서서 먹으면서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영의 기억 안에서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앉을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은숙은 대답 대신 먼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은숙이 먼저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지영이 기억하는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웃음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웃을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웃었습니다. 시장을 걸어 나오면서 은숙이 지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손이 처음으로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시장 골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늦게 왔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 계절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